경남 끝자락 금화산 자락 아래로 접어들면 망경이라는 마을이 있다. 논밭과 산이 교차하고 비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지고 눈 내리면 외부인 하나 없이 고요해지는 그런 시골이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도 시집와서 뿌리를 내린 곳도 바로 그 마을이었다. 나는 조씨 집안의 맏며느리였다. 19에 시집와 남편과 함께 농사짓고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살았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온순한 성정으로 마을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았다. 가난했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역병이 돌았다. 처음에는 윗동네에서 아이 둘이 숨졌다는 소문만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마을도 휩쓸렸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제사상 냄새가 연이어 났고 장지로 향하는 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달 사이에 남편과 두 아이를 모두 떠나보냈다. 마지막에 남편이 눈을 감기 직전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그 말 이후 나 혼자 남았다. 낮에는 밭을 메고 밤에는 아이들 방에 촛불을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도 여자는 혼자 두면 안 되지 하며 친정으로 가라거나 절에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유했지만 나는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손자국이 남아있는 문틈, 남편이 손수 만든 장작더미, 방 한켠에 놓인 작은 나무 인형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듬해 봄이 왔다. 3월, 마을 뒷산의 산버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마당에서 김치를 말리고 있었는데 골목길 너머로 허름한 행색의 청년 하나가 다가왔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새까맣고 어깨에는 낡은 진보다리를 메고 있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혹시 집일을 도와드릴 일꾼이 필요하신가요? 놀랄 만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일을 잘 해? 밥값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잘 곳만 있어도 됩니다. 품삯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시 우리 마을은 역병의 여파로 외부인을 경계하고 있었기에 누군가 집에 들인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년에게선 거짓이나 꾀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때 나의 큰아들과 닮은 얼굴선이 마음을 놓게 했다. 결국 나는 뒤채 헛간을 치우고 그를 들였다. 이름은 이성조, 25살이라고 했다.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고 역병과 굶주림을 피해 떠돌다가 우리 마을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이야기였다. 첫날 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쌀밥과 된장국, 마른 반찬 몇 가지를 내주었다. 그는 두 손 모아 감사를 표하며 밥을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씹어 먹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나도 예전 시집와서 처음 시어머니 앞에서 밥을 먹던 때가 떠올랐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달도 안 진 시간에 마당에서 삽질 소리가 들려왔다. 이불을 걷고 나가보니 성조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나는 대꾸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런 일이 며칠간 반복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조 과부댁에 남자가 들어갔다지? 그 청년이 꽤 인물이 좋다더라. 나이가 어린 것 같던데. 하지만 나는 그 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이 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장독대 위에 먼지가 줄고 대청마루가 반짝이기 시작했고 마당엔 다시 장작이 쌓였다. 어느 날 오후 성조가 닭장을 수리하다 손을 베었다. 내가 약을 바르려 하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라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그의 손등을 잡고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때 문득 그의 손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손을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잡아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밤이면 나는 늘 아이들 방으로 가서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오곤 했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성조의 방 앞에서 멈췄다. 그 방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성조는 불을 켠 채 윗옷을 벗은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그 모습에 놀라 몸을 돌리려던 순간 그는 무심하게 이불을 걷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자꾸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요즘 집안이 밝아졌어. 내 얼굴도 그렇고. 뭐, 좋은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어쩌면 사람은 어느 순간엔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성조가 내게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수긍해 가기 시작했다. 성조는 매일 새벽 물 길어오고 노인들에게 장작을 나르며 아이들과도 장난을 쳤다. 동네에서는 이제 조댁은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매미 울음이 고요한 밤, 나는 다시 그 방 앞에 섰다. 이번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성조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처음부터 들어갈 생각은 아니었다. 단지 문 앞에서 조용히 등불이나 바라보다 돌아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턱 앞에 발을 멈춘 순간 내 안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몸을 일으키는 듯했다. 조심스레 문을 밀자 방 안은 은은한 기름 등불로 따뜻하게 밝혀져 있었고 성조는 여느 때처럼 반듯하게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 문득 20살 적 시절이 떠올랐다. 시집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봄날 밤이었다. 남편은 낮에는 논일을 하고 밤에는 마루에서 천자문을 읽던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 품도 그 말도 이제는 먼 과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성조의 곁에 앉았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얼굴은 평온했다. 손은 단단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정갈했다. 그는 세상에 내던져진 채 살아왔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의 옆에 천천히 몸을 눕혔다. 내 손이 그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 그날 밤 우리 사이엔 말도 행동도 없었다. 다만 그 따뜻한 체온만이 고요하게 내 곁을 감싸주었다. 다음 날 아침 성조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마주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도 나처럼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리라 생각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작은 몸짓과 눈빛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장이 섰다. 나는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갔다. 마침 성조도 따라 나서겠다고 하기에 함께 진주장에서 이것저것을 샀다. 나는 장에서 오징어포와 청어젓, 고운 흰천을 샀고 성조는 낡은 낫 대신 새 낫 하나를 골랐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성조는 갑자기 길가의 떡집 앞에 멈춰 섰다. 아주머니, 혹시 찹쌀떡 좋아하세요? 나는 놀란 듯 웃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찹쌀떡이야? 예전에 어머니가 생일날이면 꼭 이 떡을 쪄주셨거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성조는 그날 떡 5개를 샀다.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나에게 건넸으며 나머지는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어르신들은 수근거렸다. 그 집 머슴인지 뭔지 참 사람 됐더라. 저런 사내, 드물지. 이야기는 그렇게 퍼져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찹쌀떡을 먹으며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성조야,
너는 정말 이 마을에 남고 싶니?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디로 가도 따뜻한 밥이 나오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집은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며칠 후 나는 마당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다. 성조는 나를 업고 안방까지 옮겼다. 내가 민망해하며 웃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에 아버지가 어머니 다리 삐었을 때도 이렇게 업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날 밤 나는 성조의 방 앞에 또다시 섰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불을 반쯤 접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우리 사이는 더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연정이 싹 텄다.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내가 끓인 된장국을 성조가 식탁에 옮겼고 점심이면 성조가 딴 나물을 내게 가져왔다. 저녁이면 함께 마당에서 묵은지 김치를 말리고 밤이면 함께 작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루는 마을의 아이 하나가 우리 집 장독대를 장난삼아 넘어뜨렸다. 성조는 혼내는 대신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항아리는 깰 수도 있어. 하지만 다음엔 꼭 허락받고 만지는 거야. 알았지? 그 따뜻한 말투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감사 인사를 하며 속삭였다. 그런 사내가 남편이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씩 바꿔갔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고 다음엔 무심한 시선, 그리고 나중엔 고개 끄덕임이 되었다. 누구보다 이웃김씨 할머니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 살아있다는 건 결국 그렇게 웃는 얼굴이 있는 거다. 그 말이 내게는 축복처럼 들렸다. 그리고 어느 초여름 밤 나는 성조에게 조심스레 속삭였다. 혹시 다음 생일이 오면 같이 찹쌀떡 쪄줄래? 성조는 웃으며 대답했다. 생일뿐 아니라 대보름, 추석, 동짓날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웃으며 눈물이 났다. 그렇게 우리 둘의 계절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이 필요 없어졌다.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전해졌고 작은 손길 하나에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다. 낮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밭을 메고 장독대 뚜껑을 닫고 고추를 말리며 지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우린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달을 바라보곤 했다. 말이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더 많은 걸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오래오래 이어질 것 같던 우리의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그저 고개를 갸웃하는 정도였다. 조 과부댁에 들어온 그 총각, 꽤 부지런하대 아주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말의 색이 달라졌다. 낮에는 일꾼이라더니 밤에는 방을 같이 쓴다더라. 거긴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네. 그 말들이 어느새 기름 붓듯 번져갔고 장날이면 일부러 내 앞을 지나가며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을 던지는 이들도 생겨났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이 마을의 입이고 또 가장 잔인한 것도 마을의 입이었다. 가장 먼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친정 쪽 먼 사촌인 경희 아줌마였다. 그날도 난 평소처럼 마당에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경희 아줌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바리바리 뭔가를 들고 오더니 슬며시 앉아 마당을 훑어보았다. 요즘은 밭일도 잘 되고 장독대도 깨끗하고 집이 아주 살아났네. 나는 대꾸 없이 웃기만 했다. 그러자 경희 아줌마가 말꼬리를 슬쩍 돌렸다. 근데 말이야, 요 앞 동네에서 들었는데 성조라는 총각이 밤마다 안방을 드나든다며? 나는 순간 숨을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마을 사람들 입이 무서운 거 알지? 한 번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 나중에야 손해보는 건 너야? 나는 조용히 쑥을 다듬다 말고 손을 멈추고 아줌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희 언니,
난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을 접고 싶지 않아. 평생 참으며 살아왔고 이제야 조금 숨을 쉬는 기분인데. 그 말에 아줌마는 눈을 깜빡이며 물끄러미 나를 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녀는 돌아가서 그 말을 그대로 옮길 사람이었다. 며칠 뒤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마을 할머니들이 일부러 크게 떠드는 것이 들려왔다. 요즘은 과부도 남자를 먼저 들이는 세상이구먼. 젊은 총각이 눈치도 없지?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그건 아니지. 그 말이 내 등을 타고 흐르듯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성조는 나를 조심스레 불렀다. 아주머니. 아니, 누님. 죄송합니다. 제 존재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긴 거라면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분명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사람들 말엔 귀 기울일 필요 없어. 성조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마당에 밤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확고한 결심을 느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제사 음식 준비를 돕는 날이 있었다. 나는 예년처럼 된장을 담그기 위해 장독대 앞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었다. 그런데 장터 쪽에서 웬 아이가 허둥지둥 뛰어왔다. 얼굴에 먼지가 잔뜩 묻은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할머니, 성조 아저씨가 개천가에서 애를 구했어요. 모두가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다. 마을 외곽의 개천은 장마철엔 물살이 센데 그날따라 한 아이가 미끄러져 빠졌던 것이다. 다른 이들은 망설이는 사이 성조는 신발을 벗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꺼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됐더라. 진심은 거짓말 안 한다더니 과연 그런가 봐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즈음 마을 잔치가 열렸다. 단오를 맞아 풍물패가 마을을 돌고 여인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 성조는 나를 위해 옷고름을 정성껏 손질하고 내가 좋아하던 하얀 못이 저고리를 꺼내 다려주었다. 장터에서 잔치를 구경하던 중 한 노파가 내 손을 덥석 잡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60이 넘지만 당신들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 본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깊이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조는 나지막이 물었다. 누님, 우리가 이 마을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감싸주며 대답했다. 그 누구도 몰아낼 수 없는 집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돼. 그날 밤 우리는 대청에서 함께 누워 별을 보았다. 별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고 밤벌레 소리 사이로 우리의 호흡이 이어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시선도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가을바람이 살며시 내려앉을 무렵 해는 점점 짧아지고 바람은 한층 더 쌀쌀해졌다. 뒷산의 감나무가 붉게 물들어가고 마당 한켠에 국화가 피어나는 시기였다. 이 시절이면 늘 마음이 허전했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해가 질 무렵 장독대 너머에서 들려오는 성조의 나무 깎는 소리나 마루 밑에서 고구마를 꺼내 굽는 냄새가 그 허전함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나날 속에도 파문은 있었다. 어느 날 해가 중천에 걸렸을 무렵 낯선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내 집 문 앞에 섰다. 낡은 갓을 눌러쓴 채 숨을 헐떡이던 여인은 허리를 굽혀 물 한 그릇을 청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마루에 앉히고 물과 떡을 내어주었다. 아이는 여인의 뒤에 꼭 붙어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백현주였다. 성조와는 예전에 같은 고을에 살던 사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편을 병으로 여인 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 마침 이 마을 근처까지 오게 되었단다. 처음엔 단지 하루 쉬고 떠날 요량이었다지만 발목을 삐었다는 핑계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다. 나는 마음 한켠이 어수선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하며 방 한 칸을 내주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현주는 마치 오래된 식구처럼 부엌길을 거들고
아이는 마당에서 성조를 따라다니며 장작을 나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내가 장작을 모으러 마당으로 나섰을 때 성조와 현주가 장독대 옆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불편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성조는 내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누님, 현주는 예전 고을에서 저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저를 찾아왔지만 그때도 떠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 묘한 파문이 퍼져나갔다. 그 후 며칠간 성조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나는 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현주는 여전히 아이와 함께 부엌일을 돕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길에는 자꾸만 집안을 들여다보는 호기심과 욕망이 스며 있었다. 어느 날 성조는 마루에서 혼자 나무 수저를 깎고 있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대요. 그 말에 성조는 수저를 깎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나는 마음이 시큰해졌다. 그날 밤, 나는 성조와 나란히 앉아 구운 밤을 까먹으며 물었다. 성조야, 너는 어쩌면 좋겠니? 현주는 여기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성조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누님, 저는 이 집에 남고 싶습니다. 누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현주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다. 다음 날 나는 현주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현주 씨,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순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나도, 성조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어요. 현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눈을 피하며 물었다. 그럼 저희 모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계룡리의 김노파를 떠올렸다. 김노파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며 사람을 구하던 참이었다. 계룡리에 친한 분이 있어요. 혼자 사시고 손이 많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 집을 떠났다. 떠나는 날 아침, 아이가 나에게 와서 속삭였다. 할머니, 나중에 또 올게요. 고구마 구워주세요. 나는 웃으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미리 싸두었던 찹쌀떡 한 보자기를 건넸다. 그날 저녁, 성조는 내가 만든 배숙을 들고 마루 끝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다. 누님,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네요. 내년 봄에도 그 다음 가을에도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붕 위에서 달빛이 내려앉고 멀리서 솔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 과부와 그 총각 곧 혼례를 올린다더라. 나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김씨 할머니는 나를 보고 사람이 늦게라도 복이 오면 잡아야지라며 웃었고 장날이면 할아버지들은 성조에게 막걸리 한 사발씩 권했다. 가을볕이 좋던 어느 날 나는 성조에게 물었다. 우리 내년 봄에 혼례 올릴까? 성조는 내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직접 혼례상 차리고 누님께 절 올리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 붉게 익은 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성조와 나, 둘만 남은 집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어쩐지 더 따뜻했다. 해질 무렵 바람이 문턱을 스치고 들어오면 장독대 사이로 볕이 길게 드리웠고 마당 어귀에 핀 금자나는 바람에 흔들리며 자잘한 소리를 냈다.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오래도록 기다리던 평온 같았다. 이 평온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 나가 고구마를 삶았다. 밤새 비가 내려 땅이 젖어 있어서 장작도 잘 붙지 않았다.
성조는 마당에서 집단을 모으며 말했다. 이런 날씨엔 고구마보다 구운 감자가 더 낫죠. 어릴 적엔 감자 굽다가 자주 태워 먹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구마가 좋더라. 속이 달고 따뜻하니까. 그날 아침, 우린 구운 고구마를 둘이 나눠 먹으며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때 동구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마을 회관에서 심부름을 하던 어린 칠복이었다. 헐레벌떡 달려온 아이는 손에 붉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모, 큰일이에요. 올해 김장 모임 날짜가 바뀌었대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레 김장을 한다고 하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김장이라니. 작년 김장 때 나는 며느리처럼 뒷전에서 조용히 소금이나 뿌리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예 앞에 서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성조는 나를 보며 물었다. 누님, 동네 김장 모임에 나가실 건가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피할 수 없지. 언젠가는 나도 이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모레 김장날, 새벽부터 성조는 배추를 씻고 물을 썰었다. 나는 된장과 멸치젓을 손질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준비한 양념을 들고 동네 회관으로 갔다. 회관 앞마당엔 이미 여러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나를 보는 눈빛이 약간은 미묘했다. 아이고, 조 과부 왔네. 올해는 젊은 일꾼 덕에 김장도 수월하겠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했다. 그러자 김씨 아주머니가 양념통을 보며 말했다. 배합이 참 좋네. 너 혼자 했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성조가 도와줬어요. 물을 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날 김장은 별탈 없이 끝났고 돌아오는 길에 성조가 조용히 말했다. 누님, 올해 김장 성공이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겨울이 와도 걱정 없겠다. 며칠 후 장날이 되었다. 우리는 장에 나가 쌀과 참기름, 말린 멸치 등을 샀다. 시장 어귀에서는 누룽지와 엿을 팔고 있었고 성조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엿 한 토막을 사서 내게 건넸다. 어릴 적엔 이걸 선물로 주면 마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엿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럼 마음이 있다는 뜻이야? 그 말에 성조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 그 작은 엿 한 조각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성조는 마당에서 불을 피웠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다 성조가 말했다. 누님, 내년 봄에 장을 지으면 어떨까요? 이 집을 더 튼튼하게, 더 따뜻하게 바꾸고 싶어요. 누님과 함께 살 집이니까.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궁이에서 피어난 연기가 별빛과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나는 우리 둘의 삶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겨울 초입,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성조의 먼 친척이라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가는 길에 들렀다며 술병을 하나 들고 나타났다. 나는 조심스레 방을 내어주고 저녁상을 차렸다. 식사 중 그는 나를 힐끔 보며 말했다. 과부댁이 이렇게 젊고 정갈한 분인 줄 몰랐소? 성조도 복이 많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성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제게 집 이상의 의미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날 밤 성조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혼자 불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가 앉았다. 미안해요, 누님. 괜한 사람이 왔네요.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 세상에 우리가 누구와 살아야 할지를 대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직 누구도 축복해주진 않았지만 더는 쫓아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했다. 눈이 내리던 어느 아침, 성조는 장작을 패다 말고 마당에 큰 발자국을 남기며 장난스럽게 외쳤다.
이건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조만간 이 마당을 아이 발자국으로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난이 아닌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첫눈이 내린 날, 마당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바라보며 성조와 나는 따뜻한 대추차를 나누어 마셨다. 고요한 겨울 아침, 작은 구들방 안은 훈훈했고 나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담요 위에 얼룩처럼 떨어졌다. 겨울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만들기도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도 하는 계절이었다. 그날 아침, 성조는 이불을 개며 말했다. 누님, 어릴 적엔 겨울만 되면 도토리를 주우러 다녔어요. 마을 뒷산에 몰래 들어가서 도토리를 주워다 말려서 도토리묵을 만들었죠. 나는 웃으며 물었다. 혼자 했니? 성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형은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늘 아프셨어요. 겨울이 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겐 소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가서 도토리 가루를 꺼냈다. 몇 해 전 지리산 사는 먼 친척이 보내준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직접 도토리묵을 쓰고 간장 양념을 만들어 함께 먹었다. 성조는 말없이 묵을 한 입 먹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했다. 이 맛이에요. 내가 어릴 적 꿈꿨던 바로 그 맛. 그 밤 우리는 불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잇지 않았다. 며칠 후 장날이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장터에 가서 청국장과 말린 고사리, 그리고 새뿔이 남은 더덕을 샀다. 시장 한편에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떠돌이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목이 쉬어가며 말했다. 옛날에 눈 내리던 날 과부가 혼자 고구마를 굽고 있었는데 길 잃은 청년이 그 집에 들렀단다. 그 이야기를 듣던 성조는 나를 힐끗 보았다. 그날의 우리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조는 말했다. 그 이야기, 어쩐지 낯설지가 않네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살짝 웃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뒷마당에서 성조가 닭장을 손보고 있을 때였다. 동네 꼬마 기훈이가 마당을 뛰어 들어왔다. 손엔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이모, 누나가 아파요. 혼자 집에 있어요. 엄마는 장 보러 나갔고 나는 서둘러 기훈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좁은 방 안에 열에 들뜬 누이가 누워 있었다. 나는 이마를 짚어보고 성조에게 물을 데워 오라고 시킨 뒤 대추와 생강을 삶아 감기차를 만들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엄마가 돌아와서는 내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전엔 조 과부댁이라며 수군댔는데 오늘 일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되어가는 길은 참 오묘하네요.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다음 날 성조가 말했다. 누님, 우리가 마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말했다. 마을이 우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마을을 껴안아 온 거야. 이듬해를 준비하며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새로 지었다. 성조는 새벽마다 나무를 다듬고 나는 천을 꿰매고 벽지를 풀칠했다. 새 방은 도서방으로 쓰기 위함이었다. 성조는 책을 배우고 싶다며 먼 마을에서 한자책을 빌려왔고 저녁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나는 그를 가르쳤다. 어느 날 성조가 쓴 글꼴을 보여주었다. 연분이란 뜻이 이어지는 것이라 하더이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글씨는 아직 어설퍼도 마음은 곧고 단단하구나. 그날 밤 성조는 뜬금없이 물었다. 누님,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거 알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조는 종종 마을 아이들과 뛰놀며 그들에게 연 날리는 법, 나무 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우리도 아이를 생각해볼까? 성조는 천천히 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이미 마음으로는 오래전부터 함께 키우고 있었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 밤 나는 꿈에서 오래전 품었던 아기 울음소리를 다시 들었다. 눈이 녹고
뒷마당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성조는 말없이 그 싹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엔 여기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좋겠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겨울이 끝났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봄이 되면 만경마을은 다른 마을보다도 유난히 활기를 띠었다. 마당과 담벼락을 따라 피어난 살구꽃, 고삿길마다 널린 무척 말리는 향기, 그리고 장터에서 들려오는 고무신 발자국 소리까지도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었다. 그 무렵 성조와 나는 매일같이 마당에 나가 물을 뿌리고 밭두럼을 정리하고 새로 들여온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웃음을 나누곤 했다. 모든 것이 평온했고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성조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얼굴은 말수 적은 시골 사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모르게 복잡했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며 말했다. 혹시 여기가 성조가 사는 집이 맞습니까? 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깊게 인사한 뒤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성조의 형입니다. 이름은 성민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 뒤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성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형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성조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와 형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정이 오가는 듯했다. 오랫동안 침묵 끝에 성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이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성민은 잠시 침을 삼킨 뒤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나도 이제 갈 데가 없어. 성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누님, 방 하나 정리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하나 더 꺼내 손님방에 깔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끓여 형에게 내주었다. 성민은 그릇을 받아들며 말했다. 조금 어색하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성조 씨와 피를 나눈 형제라면 더더욱이죠. 그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김을 굽고 있었고 성조는 마당에 장작을 쌓고 있었다. 문득 성민이 마루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보고 있기에 다가가 물었다. 마을은 마음에 드세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어릴 때 살던 동네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봄이 되면 들판에서 뛰어놀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감자찌개를 끓여주시고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엔 감자찌개를 해드릴게요. 성조는 형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말이 적었다. 하지만 형이 자진해서 마을 어귀의 나무다리를 수리하겠다고 나섰을 때 성조는 묵묵히 망치와 못을 챙겨 형의 곁에 서 있었다. 그날 마을 아이들이 다리 아래서 장난을 치다 미끄러져 다칠 뻔한 걸 성민이 막아준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그 조씨 집안, 예전보다 훨씬 사람 냄새가 난다니까. 그 형님도 말수는 적지만 손은 빠르고 정직하더라고. 시장날, 성민은 직접 농산물 몇 가지를 가져와 좌판을 깔았다. 성조와 함께 만든 고추장, 내가 담근 열무김치가 한몫을 했다. 손님은 점점 늘었고 장날마다 찾는 단골도 생겼다. 하루는 장터에서 일하는 유정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조 과부, 아니, 이제는 조댁 며느리라고 불러야겠네. 성조랑 사는 것도 오래됐고 형님까지 같이 지내고 이젠 그 집이 마을 한복판이야.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러자 유정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엔 큰 이유가 없어. 따뜻한 밥 한 끼와 웃는 얼굴이면 충분하니까. 어느 날 저녁 성민이 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있기에 다가가 물었다. 무엇을 만드시나요? 그는 말없이 작은 나무 장승을 보여주었다.
예전에 어머니 생신에 못 가서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이제라도 마음을 담아 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성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열렸다. 우리는 고구마전, 도토리묵, 나물 반찬을 싸들고 갔다. 많은 이들이 우리 식구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고 심지어 일부는 장난스레 물었다. 다음은 언제 혼례 올릴 겁니까? 그 질문에 성조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번 봄에 조촐하게 하려 합니다. 초대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슬픔이 한 겹 벗겨지는 듯했다. 봄날 어느 맑은 날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다. 성민은 술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진심이 생긴 것 같다. 성조는 형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누님, 아니. 이제 제 아내가 되어주신 유나 씨,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자고 일어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감자찌개를 끓이며 나에게 말하셨다. 얘야,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혼례를 치르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나는 성조와 함께하는 삶이 한결같이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앞마당 장독에 서리를 털어내고 점심에는 뒷밭에서 갓 뽑은 열무를 다듬었으며 해질 무렵이면 담벼락 아래에 퍼지는 따끈한 된장국 냄새에 마음이 놓이곤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달라졌고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도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던 초봄의 어느 날 멀리서 낯선 마차가 천천히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마당에서 고추 씨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마차에서 내린 이는 중년의 여인이었고 그 뒤를 따라오는 10살 남짓의 아이가 함께 있었다. 여기가 혹시 유나 씨 댁이 맞습니까? 나는 다소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강 씨라고 합니다. 우리 딸 현주,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예전에 이 마을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지요. 나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현주라면 내가 어려웠던 시절 잠시 의지했던 사람. 한때 같은 방에서 밥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말없이 감싸주던 사이였다. 그녀의 어머니라는 이분은 담담하게 말했다. 현주는 지금 강릉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만 유나 씨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가 자주 묻길래 이렇게 한번 들러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보니 아이는 묘하게 익숙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성훈이에요. 현주의 아들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루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훈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닭을 쫓기도 하고 가끔 성조가 만든 대나무 바람개비를 손에 쥐고 신나게 놀았다. 마을 어귀까지 나들이 나갔다 돌아온 성조는 손님을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잠시 후 성훈과 함께 감나무 아래 앉아 씨앗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촌, 여긴 진짜 시골이에요? 응, 시골이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란다. 엄마는 왜 여기 안 살아요? 엄마도 언젠가는 다시 올지도 모르지. 그 밤, 아이는 작은 다락방에서 잤고 강 여사는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현주는 요즘 부쩍 고향을 그리워하더군요. 당신이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어쩌면 언젠가는 직접 찾아올지도 몰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아이는 성조와 마치 형제처럼 지냈다. 새벽이면 함께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가 물을 주었고 낮에는 옆마을에서 구해온 연을 함께 날렸다. 아이는 종이와 나무 토막으로 작은 연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내가 돕지 않았는데도 연은 하늘 높이 날았고 아이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외쳤다. 삼촌, 연이 날아요. 진짜 날아요. 그렇지, 바람을 잘 읽으면 연도 하늘로 오르지. 그날 밤 아이는 성조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삼촌, 나는 왜 아빠가 없는 거예요? 성조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단다. 하지만 넌 잘 자라고 있고
내 엄마도 널 많이 사랑하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우물가에 갔다. 물동이를 함께 들고 오르내리던 아이는 땀이 맺히며도 밝은 얼굴이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아이가 말했다. 이모, 난 여기서 살고 싶어요. 도시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매일 닭도 보고, 감도 따고, 물도 퍼올리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끔해졌다. 아이는 단지 놀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그리움이 담긴 말처럼 들렸다. 며칠 후, 강 여사는 마을 장터에서 우리 가족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 집 덕분에 우리 성훈이가 처음으로 시골을 좋아하게 됐어요. 장터에서 만난 동네 이장님은 우리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조씨댁은 이젠 진짜 마을 사람이 되었네요. 이렇게 손님도 대접하고 아이도 웃게 만들고. 그 말에 성조는 조용히 웃었고 나는 마음 한켠이 꽉 차오르는 걸 느꼈다. 성훈이가 돌아가던 날 아침, 나는 직접 만든 유자차와 손수건을 건넸다. 이건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도시에서도 가끔 이걸 보면서 여기서의 나를 기억해줘. 성훈은 손수건을 꼭 쥐며 말했다. 이모, 나 또 올게요. 꼭이요.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아이가 떠난 빈방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빠져나간 듯 허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기억이 이불 속을 데우고 있었다. 일주일 뒤, 현주에게서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직접 만든 배시댕기 하나와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언니,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길 바라요. 이번엔 내가 밥을 지을게요. 나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두고 다락방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넣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조는 문득 말했다. 누님, 우린 이 집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사람의 발자국보다 따뜻한 건 마음의 흔적이니까. 혼례를 올리고 시간이 제법 흘러 우리 집 마당에도 한두 해의 이끼가 자라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만경마을의 봄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하고 따스했다. 담벼락 밑에 핀 민들레, 고삿길 옆에서 고개를 내민 냉이꽃, 논두렁 옆으로 줄지어 핀 보라색 제비꽃까지 모든 것이 이대로 멈춰 있어도 좋겠다고 느껴질 만큼 평화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뻘 되는 분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충청도 진천에서 온 손편지였고 겉봉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어릴 적 나를 잠시 돌봐주던 고모 한선영 여사였다. 어머니의 이종사촌이자 내가 부모님을 잃고 잠시 의지했던 분이었다. 오래전 헤어졌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기에 더 뜻밖이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유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향 진천의 옛집에 남겨둔 물건들과 마당 뒤편 언덕에 핀 작약꽃밭 이야기,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쯤 돌아와 보라는 말이 덧붙어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문장마다 머뭇거림이 느껴졌다.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성조에게 이야기했다. 진천에 한번 가보려고 해? 성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 말에 길게 대꾸하지 않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였다. 이튿날 새벽, 우리는 손수지은 도시락과 보리차를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으로 향했다. 길은 생각보다 험했고 시간이 꽤 걸렸다. 진천읍의 옛길을 지나 논밭이 펼쳐진 좁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언덕 위에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보였다. 그곳이 바로 내가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외가댁이었다. 고모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허리는 휘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고모. 어머, 유난히. 아이고야,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고모는 내 손을 붙들고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마당 한켠에는 작약이 붉게 피어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그대로 있었다. 낡았지만 어릴 적 기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들깨국과 묵은지전을 먹었다.
성조는 고모의 지시에 따라 나무를 패고 마당을 쓸고 장독의 뚜껑을 하나하나 들춰 확인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 고모는 속으로 몇 번이고 감탄했다. 내 남편 참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하네. 보기 드문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고모는 나를 데리고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작약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란다. 생전에 말하기를 유나가 언젠가 돌아오면 꼭 이 꽃을 보여주고 싶다더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꽃을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눈물샘을 자극했다. 어머니의 숨결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을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을 곳곳을 다시 걸었다. 옛 서당 자리는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었고 어릴 적 뛰놀던 개울은 시멘트로 정비되어 다소 딱딱한 풍경이 되었지만 마을 어귀의 떡방앗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방앗간 주인 아저씨는 내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니 손뼉을 쳤다. 아이고야, 너 그 윤씨네 막내 딸 아니냐? 그때 감나무에 올라가 떨어졌던 그 애. 맞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앗간에서 갓 뽑은 인절미 한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내가 주는 거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떡살 한 되박 맡기고선 겨우내 두부랑 바꿔 먹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 은혜, 아직도 마음에 남아. 마을은 그렇게 기억을 품고 있었고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 성조는 진천에 머무는 동안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장기 두는 노인들과 어울리며 고스톱을 쳤고 낮에는 우물 청소를 도왔다. 며칠 사이에 서울서 내려온 사윗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유나야, 이 사람 놓치지 마라. 마을 하나 통째로 줘도 아까운 사윗감이다. 고모의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제가 가둬놨어요. 귀경을 앞둔 마지막 밤, 고모는 내게 손때 묻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써두었던 짧은 편지가 있었다. 노란 종이, 바랜 글씨. 유나야, 혹시 내가 이 집에 다시 오게 된다면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나는 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였다. 이 꽃은 내 것이란다. 부디 잘 자라길. 나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성조는 말없이 옆에서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마루에 누워 창밖을 보며 나는 그리운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다. 만경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진천에서 가져온 작약 씨앗을 우리 집 뒤뜰에 심었다.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젠 여기서 다시 피워볼게요. 그 꽃은 그해 여름 3번이나 비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단단한 봉우리를 맺었다. 나는 그것을 기억의 꽃이라 불렀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만경마을 장터에는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옥천 장터 근처에 얼굴이 헝클어진 남정네 하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술에 취한 떠돌이려니 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퍼졌다. 말투는 정중하고 눈빛이 맑으며 말수는 적지만 책 읽는 습관이 남아있는 듯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동네 김이장네 집에 김장을 도와주러 갔을 때였다. 마루에서 고춧가루를 버무리던 중 이장이 슬며시 말을 꺼냈다. 유나 씨, 혹시 예전에 같이 지내던 조카나 친지 중에 집 나간 사람이 있었소? 나는 손에 묻은 무즙을 닦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요 며칠 옥천 장터에 떠돌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말투며 걸음걸이가 꼭 서울 유학생 같더라고요. 그 눈빛이 참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본 듯하단 말이지.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래전 가족 같은 아이가 있었다. 조진우.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다 손수 키우고 정성을 들였지만 어느 날 분노와 오해로 인해 집을 박차고 떠났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나의 착각일까? 그날 밤 나는 성조에게 조용히 말했다. 옥천 장터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꼭 그 애가 아니라 해도 마음이 자꾸 불편해서요.
성조는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따뜻한 보리차와 누룽지를 싸들고 옥천으로 향했다. 날이 아직 채 밝지 않은 시간이라 장터도 조용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어떤 노점 상인이 손짓하며 말했다. 저기 뒤쪽 담벼락 근처. 해질 무렵이면 늘 그 자리에 앉더군요. 말은 없는데 눈이 참 깊더이다. 우리는 장터 근처 바람 마기 담장 옆에서 기다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누군가 느릿하게 걸어와 담장 옆에 앉았다. 낡은 점퍼에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보였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고 얼굴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우야.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모. 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그의 옆에 손을 얹고 조용히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진우를 집으로 데려왔다. 마을 어른들 중에는 못마땅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조용히 받아들였다. 성조는 진우의 손을 씻기고 물을 대어 머리를 감겨주었다. 나는 장독에서 오랜만에 꺼낸 미역을 씻어 미역국을 끓였다. 진우는 말이 없었고 숟가락을 들면서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진우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마을에서는 그를 서울서 온 조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진우 형이라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모, 여긴 그대로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이 담긴 곳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다. 진우는 그날부터 마을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나무를 패고 우물을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한글과 수학을 가르쳤다.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 안악 한 명이 말했다. 조윤아 댁, 그 조카 참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곱더군요. 우리 작은애도 그분한테 글 배우겠다고 난리예요. 마을 회관에서는 아이들 수업이 끝나면 진우가 읽어주는 고전이 인기를 끌었다. 흥부전, 심청전을 읽을 땐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고 장화홍련전을 읽을 때는 숨죽이며 들었다. 그는 단지 글만 가르친 게 아니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조용한 용기를 나눠주었다. 어느 날 밤, 진우가 마루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뜬 날이었다. 이모, 내가 떠났을 때 많이 원망스러우셨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대답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이가 상처받은 만큼 나도 뭔가를 놓쳤다는 걸 알게 됐단다. 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땐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세상을 밀어냈죠.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는 세상이 다시 내 손을 잡아줄 거야. 그 손을 내가 놓지 않으면 말이지.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다. 진우는 서툰 솜씨로 떡국을 끓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칭찬했다. 이 집 조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 그날 밤 진우는 내게 말했다. 이모, 나 여기 남아도 될까요? 더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이곳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는 돌아온 집의 한 사람이었다.